파비eng의 아내가 전화를 걸어왔다. 남편이 돌아오는 밤마다 그녀는 파타고니아발 우편기의 항로를 머릿속으로 그리곤 했다. 지금쯤 트렐레우를 이륙했겠지. 그러고는 다시 잠을 청했다. 잠시 후, 이제 산안토니오 상공을 지나고 있을 거야. 마을의 불빛들을 내려다보고 있겠지.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 커튼을 젖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짙은 구름이 남편의 비행을 방해하지는 않을까. 어떤 밤에는 달빛이 마치 양치기처럼 구름 사이를 거닐고 있었다. 그러면 젊은 여인은 달과 별빛, 남편을 에워싸고 있을 수천 개의 천체들에 안도하며 다시 자리에 눕곤 했다. 새벽 1시가 가까워지면 남편이 점차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다시 일어나 그를 위해 따뜻한 식사와 간 내린 뜨거운 커피를 준비했다. 높은 상공은 몹시 추울 텐데 남편을 맞이할 때마다 그녀는 그가 눈 덮인 험준한 산봉우리에서 방금 내려온 사람처럼 느껴졌다. 새벽 1시 15분이면 모든 맞이 준비가 끝났다. 그러면 그녀는 본사로 전화를 걸었다. 오늘 밤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남편의 안부를 물었다. 파비행 기장이 착륙했나요? 전화를 받은 직원이 당황하여 말끝을 흐렸다. 누구십니까? 시몬 파비행입니다. 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차마 입을 떼지 못한 직원은 수화기를 과장에게 넘겼다. 누구십니까? 시몬 파비행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부인? 제 남편이 착륙했나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짤막한 대답이 돌아왔다. 아닙니다. 연착인가요? 네. 다시 침묵이 흘렀다. 네, 연착되고 있습니다. 아. 그 탄식은 상처 입은 육체에서 새어나오는 비명과도 같았다. 단순한 연착이라면 대수롭지 않다. 하지만 이유 없이 시간이 지체된다면 그럼 몇 시쯤 도착할 예정인가요? 몇 시에 도착하느냐고요? 저희로서도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여인은 차가운 벽에 부딪힌 듯 막막해졌다. 자신의 질문에 공허한 메아리만이 되돌아올 뿐이었다. 제발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어디 있느냐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무력함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저 단단한 벽 뒤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윽고 마지못해 대답이 흘러나왔다. 저녁 7시 30분에 코모도로를 이륙했습니다. 그리곤 어떻게 되었나요? 몹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상이 악화되어 심하게 늦어지는군요. 아, 날씨가 나쁘군요. 저 멀리 부에노스아이레스 상공을 한가롭게 비추고 있는 달빛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거짓스러운가. 코모도로에서 트렐레우까지는 2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문득 머리를 스쳤다. 그렇다면 트렐레우를 향해 6시간째 비행 중이란 말씀인가요? 하지만 기내에서 무전은 계속 보내오고 있겠죠? 뭐라고 보고하던가요? 무전 내용 말씀입니까? 워낙 기상이 험악하다 보니 아시다시피 전파가 통 잡히지 않습니다. 날씨가 그렇게나 위험한가요? 네. 부인,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군요. 이만 끊겠습니다, 부인. 아니에요. 잠깐만요. 소장님과 직접 통화하고 싶어요. 소장님은 지금 몹시 바쁘십니다. 회의 중이시라서요. 상관없어요. 회의든 뭐든 관계없으니 소장님을 바꿔주세요.
과장은 이마에 식은 땀을 닦아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는 리비에르의 집무실 문을 조심스레 열었다. 파비엥 부인께서 소장님과 통화를 원하십니다. 리비에르는 생각했다. 올 것이 왔군.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다. 비극의 감정적인 파편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감상적인 눈물은 조종사를 구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그는 수화기를 넘겨받기로 했다. 내 내선으로 돌리게. 그는 저 멀리서 가늘게 떨려오는 여인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 자신이 그녀에게 건넬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다. 부인, 제발 진정하십시오. 이 일에서는 장시간 통신이 두절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는 이제 개인의 소박한 슬픔을 넘어 자신이 짊어진 사명의 본질을 가름하는 갈림길에 도달해 있었다. 리비에르의 눈앞에 마주 선 것은 파비엥 부인이 아니라 인간 삶의 완전히 다른 지향점이었다. 리비에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저 가냘픈 음성, 더없이 처연한 탄식, 사명에 맞서는 적의 목소리를 묵묵히 들으며 연민을 품는 것뿐이었다. 그의 거대한 과업도, 개인의 안락한 행복도 결코 한데 어우러질 수 없는 평행선이었기 때문이다. 부인. 그녀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연약한 두 주먹으로 거대한 벽을 두드리다 지쳐 그의 발치 아래 쓰러져 버린 듯한 무거운 침묵만이 느껴졌다. 언젠가 교량 건설 현장에서 부상당한 인부를 내려다보며 한 기사가 리비에르에게 건넸던 말이 떠올랐다. 이깟 다리 하나가 저 한 사람의 진이겨진 얼굴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이 다리를 이용할 농부들 중 그 누구도 먼 길을 돌아가지 않기 위해 누군가의 얼굴을 이토록 처참하게 망가뜨려도 좋다고 여길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다리는 세워집니다. 기사가 덧붙였었다. 전체적인 공익이란 개개인의 이익이 합쳐진 결과일 뿐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명분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리비에르는 훗날 그 기사에게 이렇게 답했었다. 인간의 목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인간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오. 하지만 그것이 대체 무엇이겠소? 리비에르는 사투를 벌이고 있을 승무원들을 떠올리며 가슴이 미어졌다. 하나의 위대한 과업이란 그것이 교량을 세우는 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필연적으로 개인의 행복을 산산조각낸다. 리비에르는 대체 무엇을 위하여?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 리비에르는 생각했다. 어쩌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저 사람들도 저마다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 텐데. 저녁 식탁에 등불이 비추는 아늑한 성소 안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을 그들의 얼굴을 리비에르는 그 풍경이 눈앞에 보이는 듯했다. 무엇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그 안락함에서 끄집어냈단 말인가? 무슨 권리로 그들의 소박한 행복을 앗아갔는가? 그러한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삶의 첫 번째 법칙이 아니던가? 그러나 자신은 그 행복을 깨뜨리고 있었다. 언젠가는 숙명처럼 그 성소 같은 불빛마저 신기루처럼 쓰러져 버릴 것이다. 노화나 죽음은 자신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그 불빛을 꺼뜨릴 테니까. 어쩌면 이 세상에는 필사적으로 구원해내야 할 그 무엇, 소멸하지 않는 영속적인 무언가가 존재하는지도 모른다. 리비에르가 평생을 바쳐 일해온 것은 바로 인간의 그러한 숭고한 가치를 건져 올리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그렇지 않다면
그의 모든 과업은 아무런 정당성도 얻지 못할 것이다. 단순히 사랑한다는 것, 안락함만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 막다른 골목에 불과하지 않은가? 리비에르는 사사로운 사랑의 의무보다 훨씬 더 고귀한 사명이 존재한다는 막연한 확신을 품고 있었다. 그것 또한 일종의 사랑일지 모르나 세속의 애정과는 근본적으로 결이 다른 것이었다. 어디선가 읽었던 구절이 뇌리를 스쳤다. 사물을 영원케 하는 것이 본질이다. 어디서 읽은 글귀였던가? 그대 자신 안에서만 갈구하는 것은 결국 죽어 사라질 뿐이다. 그는 페루의 고대 부족이 태양신을 위해 세웠던 신전을 떠올렸다. 험준한 산꼭대기에 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석조 건축물들을. 그 돌들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인간의 가슴을 짓누르는 그 찬란했던 고대 문명의 흔적으로부터 무엇이 남았겠는가? 어떠한 영속의 이름으로, 어떠한 기이한 사랑의 이름으로. 고대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산꼭대기로 바위를 끌어올리도록 채찍질하며 그들의 영혼을 세우도록 강요했던 것일까? 어쩌면 고대의 지배자들은 개개인의 찰나적인 고통에는 연민을 느끼지 않았을지라도 인간이라는 종족의 소멸에 대해서는 끝없는 연민을 품었을 것이다.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모래바람 속에 덧없이 묻혀버릴 종족의 운명을 가엾게 여겼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사막의 모래도 끝내 묻어버리지 못할 불멸의 돌들을 남기도록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이다. 어쩌면 4번 접힌 작은 종이 쪽지가 그를 구원할지도 모른다. 파비eng은 이를 악물고 쪽지를 펼쳤다. 부에노스아이레스와 통신 두절. 전파 유도로 인한 감전으로 무전기를 조작할 수 없음. 분노에 휩싸인 파비eng은 지시를 적으려 했다. 그러나 명령을 쓰기 위해 조종관에서 손을 떼려 하자마자 거대한 해일 같은 돌풍이 전신을 덮쳐왔다. 돌풍은 5톤에 달하는 육중한 금속 기체를 허공으로 내동댕이 치며 흔들어댔다. 그는 메모 쓰기를 포기했다. 두 손으로 조종관을 움켜쥐며 거센 물결을 억누르려 안간힘을 썼다. 파비eng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만약 무전사가 겁을 집어먹고 안테나를 감아 올린 것이라면 착륙하는 즉시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갈겨주리라 다짐했다. 어떻게든 부에노스아이레스와 교신이 이어져야만 했다. 마치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곳에서 심연에 빠진 자신들에게 구원의 밧줄이라도 내려줄 수 있기나 한 것처럼. 가물거리는 불빛 하나 보이지 않고 대지가 존재함을 증명해줄 외딴 주막의 작은 등불조차 없는 이 암흑 속에서 파비eng은 적어도 한 줄기 음성이라도 이미 자신에게는 사라져버린 저 바깥 세상에서 들려오는 단 하나의 목소리라도 절박하게 들어야만 했다. 조종사는 이 처절한 현실을 알리고자 계기판의 붉은 조명을 향해 주먹을 쥐어 흔들어 보였으나 꺼진 불빛 아래 몸을 웅크린 무전사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파비eng은 어떤 조언이라도 들려오기만 한다면 맹목적으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누군가 내게 선회하라고 명령한다면 기꺼이 선회하리라. 남쪽으로 곧장 나아가라고 한다면 그리하리라. 이 거대한 어둠의 장막 아래 아늑하고 평화로운 대지가 어딘가에는 존재할 것이다. 저 아래 책상에 앉아 지도를 들여다보며 꽃처럼 밝은 등불 밑에서 안전하고 전지전능하게 지시를 내리는 동료들은 그 평화로운 대지의 위치를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맹렬한 돌풍 외에 그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누군가 파비eng에게
기수 240도 유지라고 지시했다면 그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240도로 틀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혼자였다. 기계마저 그를 거역하는 듯했다. 기체가 급강하할 때마다 엔진은 찢어질 듯 요동쳤고 비행기 전체가 분노로 부들부들 떠는 것 같았다. 파비행은 조종석 깊숙이 머리를 묻고 자이로스코프의 수평계만을 응시하며 비행기를 통제하려온 힘을 쏟아부었다. 창밖은 하늘과 땅이 뒤엉킨 태초의 혼돈과 같은 암흑뿐이어서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대지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기판의 바늘들은 갈수록 어지럽게 춤을 추어 눈금을 읽어내기조차 버거웠다. 계기에 마저 기만을 당한 조종사는 승산 없는 사투 속에서 고도를 잃어가며 칠흑 같은 암흑의 심연 속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고도계를 겨우 읽어냈다. 500m. 그것은 야산의 정상과 맞먹는 높이였다. 그는 암흑 속의 산맥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자신을 향해 덮쳐오는 듯한 섬뜩한 착각에 휩싸였다. 대지의 모든 덩어리들이 볼트에서 풀려난 나사처럼 흩어져 미쳐 날뛰며 비행기 주위를 빙빙 맴돌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그리하여 그의 주위에서는 기괴한 죽음의 윤무가 펼쳐지며 그를 서서히 옥죄어오는 듯했다. 그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 지면에 충돌할 위험을 무릅쓰고 불시착을 감행하기로 했다. 암초 같은 산봉우리만이라도 피하고자 마지막 조명탄을 투하했다. 조명탄이 허공에서 점화되어 빙빙 돌며 지면을 비추더니 이내 꺼져버렸다. 그곳은 바다였다. 그는 번개처럼 깨달았다. 틀렸다. 40도나 기수를 수정하며 날았건만 바람에 완전히 밀려났구나. 이건 거대한 선풍이다. 육지는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는 정서쪽을 향해 기수를 틀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조명탄도 남지 않았다.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언젠가는 닥칠 일이었다. 뒤에 앉은 동료는 결국 안테나를 감아 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조종사는 이제 그를 탓하지 않았다. 자신이 조종관을 쥔 손을 놓아버리는 순간 두 사람의 목숨은 덧없는 모래먼지처럼 산산이 흩어지고 말 것이다. 그는 자신의 두 손 안에 동료의 고동치는 심장과 자신의 심장을 함께 쥐고 있었다. 문득 자신의 두 손이 끔찍하도록 두려워졌다. 야생마의 발길질 같은 거친 요동 속에서 조종관의 진동을 억누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틀어쥐고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요동치는 힘의 조종석 프레임이 부러져 나갈 판이었다. 그는 조종관을 결사적으로 움켜쥐었다. 소나귀에 너무 힘을 준 탓에 손가락의 감각이 마비되어 버렸다. 감각을 되찾으려 손가락을 꼼지락거려 보았다. 손이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는지조차 느낄 수 없었다. 양팔 끝에 감각도 힘도 없는 얇은 가죽 장갑 같은 무언가가 덜렁 매달려 있는 기분이었다. 오직 어깨에 전해지는 둔중한 통증으로만 조종관의 흔들림을 느끼고 있었기에 조종관이 소나귀에서 미끄러져 나갈 것이다. 내 손가락이 풀려버릴 것이다라는 공포가 엄습했다. 그런 불길한 생각을 떠올렸다는 사실 자체에 소름이 돋았다. 상상력의 기괴한 마력에 굴복하여 자신의 손이 스스로 펼쳐지며 자신을 암흑 속에 내던져 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사투를 벌이며 한 가닥 유행을 바랄 수도 있었다. 외부에서 닥쳐오는 숙명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법이니까. 하지만 인간의 내면에서 솟구치는
숙명적인 굴복의 유혹은 누구나 인정하게 마련이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순간이 오면 현기증처럼 온갖 무력감이 영혼을 덮쳐오는 법이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찢겨나간 폭풍의 틈새로 죽음의 미끼처럼 머리 위에서 몇 개의 별이 반짝였다. 그는 그것이 덫임을 직감했다. 구름 틈새로 보이는 서너 개의 별을 쫓아 솟아오르고 나면 다시는 지상으로 내려오지 못한 채 영원히 저 별들 곁에 갇히게 되리라는 것을. 하지만 빛을 향한 갈증이 너무도 강렬했기에 그는 결국 기술을 높이고야 말았다. 그는 길잡이가 되어준 별빛의 의지에 폭풍의 소용돌이를 헤치며 상승했다. 별이 뿜어내는 창백한 자력이 그를 허공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불빛 하나를 찾아 그토록 험난한 사투를 벌였기에 아무리 희미한 빛일지라도 놓칠 수 없었다. 외딴 주막의 작은 등불 하나만 보았어도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자신이 헤매던 그 빛 주위를 죽을 때까지 빙빙 맴돌았을 터였다. 그런데 지금 그는 눈부신 빛의 바다를 향해 솟구쳐 오르고 있었다. 고도를 높일수록 구름은 짙은 진흙탕 같은 암흑을 벗어던지고 점차 순백의 영롱한 파도가 되어 그의 주위를 감싸 안았다. 파비행은 구름을 뚫고 솟아올랐다. 그는 벅찬 경의에 휩싸였다. 빛이 너무도 강렬하여 눈이 멀 지경이었다. 몇 초 동안 눈을 질끈 감아야만 했다. 밤의 구름이 이토록 눈부시게 빛날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보름달과 은하수의 성자들이 구름 바다를 눈부신 빛의 물결로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구름 위로 솟아오른 바로 그 순간 비행기는 마법처럼 기이한 평온을 되찾았다. 단 한 번의 흔들림조차 없었다. 거센 파도를 넘어 방파제 안쪽의 고요한 수면으로 미끄러져 들어간 배와 같았다. 그는 축복받은 은신처처럼 신비롭고 은밀한 하늘의 어느 성역 속에 들어와 있었다. 비행기 아래 6,000m 두께의 구름 속은 돌풍과 폭우와 벼락이 날뛰는 아비규환의 지옥이었으나 별들을 향해 펼쳐진 구름의 얼굴은 수정처럼 맑고 눈부신 설원이었다. 파비행은 미지의 세계의 끝자락에 도달한 듯했다. 그의 손도 비행복도 기체의 양날개도 영롱한 빛을 머금고 있었다. 그 빛은 저 높은 별들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발 아래와 사방에 펼쳐진 순백의 구름 덩어리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발 아래의 구름은 순백의 눈처럼 달빛을 반사했다. 성체처럼 우뚝 솟은 좌우의 거대한 구름 기둥들 또한 은빛 달빛을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었다. 젖빛의 광채 속에서 승무원들은 온몸이 흠뻑 젖어들었다. 파비행이 뒤를 돌아보자 무전사가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이제 살았습니다. 그가 소리쳤다. 그러나 요란한 엔진 소리에 목소리는 묻혔고 오직 눈부신 미소로만 서로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다. 미소를 짓다니 우리가 완전히 미쳐버렸나 보군. 파비행은 생각했다. 우리는 이제 끝장이다. 하지만 저 끔찍한 암흑의 소나기로부터는 해방되었다. 잠시나마 꽃밭 속을 거닐도록 허락받은 사형수처럼. 지나칠 정도로 아름답구나. 파비행은 되뇌었다. 그는 자신과 동료 외에는 그 어떤 생명체도 숨쉬지 않는 절대적인 세계에서 보석처럼 빼곡히 수놓인 별무리 사이를 유영하고 있었다. 동화 속에 나오는 도둑들이 보물창고에 갇혀 영영 빠져나갈 수 없게 된 형국이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보석들 사이를 한없이 부유하며
사형 선고를 받은 몸으로 그들은 표류하고 있었다. 파타고니아선의 기착지인 코모도로 리바다비아의 무전실에서 한 무전사가 벌떡 일어나며 격렬한 몸짓을 하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모든 직원이 그 주위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강렬한 조명을 반사하는 백지 위로 일제히 몸을 숙였다. 무전사의 손은 망설이듯 멈칫거렸고 연필 끝이 떨렸다. 그의 손은 가까스로 포착해낸 전파의 흔적을 붙들고 있었으나 손가락은 이미 경련하고 있었다. 폭풍 후 소음입니다. 무전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으르렁거리는 폭풍 후의 잡음이 뒤섞여 판독하기가 극히 어려웠다. 이윽고 정체불명의 부호들이 몇 개 찍혀 나왔다. 그 뒤를 이어 단어들이 마침내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되어 읽혔다. 폭풍 후 상공 3,800m의 고립됨. 해상으로 표류하여 내륙을 향해 서진 중. 하부는 완전히 구름으로 차폐됨. 해상 비행 여부 불확실. 폭풍이 내륙까지 확대되었는지 통보 바람. 사방의 뇌우 때문에 이 전문을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무선국을 거쳐야만 했다. 전문은 이 봉화대에서 저 봉화대로 타오르는 불길처럼 밤의 장막을 뚫고 전달되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본부에서 즉각 회신 명령이 떨어졌다. 내륙 전역의 폭풍 상륙. 잔여 연료량은 얼마인가? 30분 비행 가능. 이 짤막한 문장은 밤을 새우는 각 무선국의 전신기들을 거쳐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달했다. 승무원들은 30분 이내에 자신들을 대지 위로 곤두박질 치게 할 거대한 폭풍의 소용돌이 속으로 다시 다이빙해야 할 운명이었다. 리비에르는 깊은 상념에 잠겼다. 이제 한 가닥 희망마저 사라졌다. 승무원들은 이 칠흑 같은 밤 속 어딘가로 영영 사라져버릴 것이다. 리비에르는 어린 시절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던 한 장면을 떠올렸다. 시신 한 구를 건져내기 위해 연못의 물을 모조리 퍼내던 광경이었다. 이번에도 대지 위에 검은 잔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리라. 이 모래사장, 평원, 밀밭들이 아침 햇살 아래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는 그 무엇도 발견할 수 없으리라. 리비에르는 전설 속 바닷속 보물처럼 이 깊은 어둠 속에 묻혀버릴 고귀한 존재들을 떠올렸다. 아직은 쓸모를 모를 꽃잎들을 품은 채 동이 트기를 기다리는 어둠 속의 사과나무를 생각했다. 향기로운 대지, 잠든 어린 양들, 아직 제 빛깔을 드러내지 못한 꽃들을 품은 이 밤은 풍요롭기 그지없다. 비옥한 밭이랑과 축축한 숲, 싱그러운 관목들이 차츰차츰 태양을 향해 고개를 들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위협적이지 않은 산천과 양떼 사이에서 세상의 섭리 속에서 두 젊은이는 영원한 잠에 빠진 채 발견될 것이다. 그리고 무언가 소중한 숨결이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떠나 저 너머로 흘러가 버렸을 것이다. 리비에르는 파비eng의 아내가 얼마나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 그 남편이라는 존재는 마치 가난한 아이에게 잠시 쥐어준 장난감처럼 그녀에게 잠시 빌려준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리비에르는 아직 몇 분간 조종간 속에 자신의 운명을 붙들고 있을 파비eng의 손을 떠올렸다. 사랑하는 이를 쓰다듬던 손, 여인의 가슴 위에서 기적처럼 벅찬 설렘을 일으키던 손, 얼굴을 감싸주며 표정을 바꾸어 놓던 손, 생명의 신비를 빚어내던 그 거룩한 손을 생각했다. 파비eng은 황홀한 구름 바다 위를 부유하고 있으나
그 아래에는 영원한 침묵만이 도사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홀로 깨어있는 별자리들 사이에서 길을 잃은 채 떠돌고 있었다.